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이 수서역에서 바라본 이 하늘 정말 멋진 가을입니다. 네, 여러분 가을을 만끽하면서 그리고 윤칼세 TV와 함께 윤칼세 TV의 콘텐츠에 만끽하면서 이 시절을, 이 가을을, 멋진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자, 예, 우리 이유천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 음악 소리가 어때요? 우리 이 교수님이 들으시기에는.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걸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하여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다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네. 오늘 아주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별 말씀. 예. 네, 네. 자,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 예. 모시고 원래는 지난주에 나오셔야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미뤄져 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그 동안에 또 이 한국의 정국은 참 정말로 암담하게 굴러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야기, 또 이재명 이야기, 또 보수의 이야기, 이런저런 그동안에 우리 교수님이 하시지 못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 예. 오늘 좀 할까 합니다. 네. 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물론 이 오늘 선거입니다만 예. 이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아주 무섭게 매섭게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명태균이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예. 지금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집권당 세력이 참 이런 표현을 뭐합니다만 그야말로 개판이 됐어요. 예. 쑥대밭 됐죠. 예. 네, 쑥대밭 됐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얘기부터 할까요? 예. 네. 한동훈이가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 그 자리는 그 공적인 자리가 아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라인 다 청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보면은 네. 옛날에 저 김명삼하고 YS 이해찬 관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두환하고 노태우 관계, 네. 이런 것을 좀 리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케이스냐. 근데 네. 이제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계속 중용해 가지고 넘버 투맨까지 올라서게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이라면 한동훈이가 차별화시키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를 비판적으로 하는 그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봐주는 거야죠. 이해를 하는 차원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정국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굉장히 옹졸한 그런 스케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서 전국이 더 국힘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이 윤석열 김건희 지지하는 세력과 예.
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해가 한동훈 지지 세력으로 분리되면서 그렇죠. 완전히 분열이 됐죠. 보수가 지금 양보라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문다혜 가족 문제하고 그 이재명 사업 리스크하고도 대처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 보수가 내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지금 이미 그 여론조사에서는 19%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19%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관계도 지금 뭐 국힘당이 27%고 더불어민주당이 43%인데 국힘당이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김건희 리스크, 예.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이 윤석열 용산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이라든가 김대남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치 브로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나와가지고 자중진환을 일으킨 바람에 예. 국힘당 인기가 떨어진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잘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건상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 네. 당 인기가 떨어지니까. 예. 이번 오늘 그 보궐선거, 예. 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고 농민들이 아침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투표장에. 그래서 저녁에 오후에 나올지 어찌 모르지만은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는 분위기는 보수 후보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간다. 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참여율이, 투표 참여율이 네. 늦게 되면은 상당히 지난 4월 4.10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또 하나의 참패가 나온다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그 한동훈 몰아가지고 네. 국힘당의 그 용산 팀들하고 이 한동훈 대표 팀들하고 상당히 보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아하. 그런 생각을 좀 이미 처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 네. 뭐 제가 예측은 좀 했습니다만은 예. 더 예측을 위험해야 되고 그러다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독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형님하고 한동훈 아우가 어떤 모양새로 독대 모양새를 갖추는가? 예. 이것이 이제 더 꼬라박느냐, 더 상승세를 가느냐, 중요한 앞으로 일주일 내에서 분기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거 백지화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야 의정 이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온 걸 보면 독대를 해봤자 얻을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창의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대 불필요론이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지금 용산팀하고 서울대 의료팀하고 그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했는데 서울대에서 예, 용산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사부 장관 쪽이 차관인가 4천 명이 필요한데 2천 명도 작은 것이다. 뭔 말을 하느냐 해가지고 의견만 교환하고 그 이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이 나왔군요. 4천 명이 필요한데 2천 명을 줄였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지금 저런 놈의 정권은 저거 해체해야 되겠구만.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예. 결혼 기피하고 그럼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잖아요. 예. 그럼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그다음에 그 AI 인공지능 시대라서 기계가 진료를 하게 되는 시대가 와요. 지금 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왔다고. 그 로봇가 수술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2,000명 의사들이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감당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동훈은 뭐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한동훈이 민심을 뜻을 받아가지고 의대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자고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좀 집에 좀 조용히 있으라 하고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한동훈 안 좋아하는데 그 방향은 저는 용산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당신들이 나이도 어리고 한량 미달인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띄운 책임자가 누구예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띄운
근데 나중에는 너 이 자식 내 말 안 들으니까 팽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한동훈이 모르겠지만은 네네. 자기 자신들이 키운 사람을 예. 자기 마음에 안 들은다. 너 내 말 안 듣는다. 완전히 똘마이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말 무슨 고영인처럼. 무슨 마피아 똘마이도 아니고 깡패 똘마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너 내 말 안 들어 해가지고 다시 뭉갠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 도리상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한동훈 안 좋아하는데도 제가 그렇죠. 한동훈에 대해서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이시죠. 제가 저 베이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먹고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윤석열, 김성은, 김건희 그 세 사람이 네.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화해해 나갈 것인가 같이 논의를 해야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옹졸하게 해서는 국힘당이든 용산팀이든 앞날은 저는 암담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문제 또 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동훈한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키우려고 했으면 네. 어느 정도 끝까지 가면서 국민들에게도 네. 또 한동훈에게도 설득력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키우려 했는데 너 이 점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오케이 해줄게. 그 여지를 공간을 둬야 돼요. 서로가 내고를 해가지고 협상을 벌려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네. 그 이제 윤석열이 더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영향력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그 명태균 그걸 보면 완전히 자기 남편을 그냥 철없는 오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명수 기자에게 행동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 남편이 바보라는 식으로. 바보다. 네. 완전히 바보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 3년 전에 비잔틴 제국의 유스타니누스 대제. 대제가 그 서커스 출신의 그 술집 여자인 그 데오도라하고 만나가지고 여자에게 반하고 결혼을 귀족하고 자기 엄마가 반대를 해가지고 엄마가 죽은 뒤에 이 유스타니누스가 데오도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천민이니까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법을 고쳐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유스타니누스의 그 판단력이 맞았다는 것이 그 이제 군중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황제가 도망을 가려는 걸 갖다가 데오도라가 붙잡아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서 아주 비잔틴 황제의 가장 탁월한 황제로 만든 게 데오도라 황후예요. 그리고 데오도라가 황후가 되면서 과거에 매춘부였던 거 이런 거 남자 관계니 모든 걸 끊고 황후로서의 그 절제라든가 권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굉장한 영향력을 계속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 남자들하고 이렇게 채팅하고 카톡에서 한 이런 그 저질스러운 거는 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코치를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남편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는 법과 일일이 자기 자신이 남자하고 직접 다이렉트 카톡을 해가 너 이래라 저래라 공작을 정치 공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남편을 잘못 코치를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뭐 다 알아. 의사하고 무슨 검사들하고 동거생활을 하니 이제 여러 남자가 있었다는 건 뭐 유튜브에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행동 거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제일 문제죠. 이 명태균과 나눈 그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건 뭐 남편이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뭐 집안에서 그냥 막 부리는 노예야, 노예. 아니 최 목사가
증언을 한 것이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자기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 했는데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거 리얼 프레지던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실세 리얼 프레지던트였다. 그럼 고백했는데 저도 그걸 사실은 반신반의해서 그 말을 우리가 반신반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이 이렇게 저렇게 카톡 이야기한 거 다시 그걸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이도 그런 이야기했지만은 다 코치를 한다는 이야기. 이쪽 저쪽 해서 최고 권력자인 거지. 예. 자기 자신이 뭐 인사 문제든지 해서 간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 단순히 뭐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농단한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국정 운영 자체를 김건희 여사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 목사 이야기로는 외국에 나가더라도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단언을 했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최 목사한테 단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보니까 명태균, 김대남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이해가 돼요. 비극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에 뭐 비선 그룹이 있다, 뭐 한남동 뭐 7인회다 어쩌하지만 그 7인회가 아니야. 이 용산 대통령 비서실 전체가 그냥 윤건희 비서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런 일상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현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존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존도.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톡 딱 몇 마디가 다 압수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은 바보고, 그 윤석열이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철딱서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얘기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윤석열 검사는 결혼을 안 하려 했는데 이제 여러 많은 여성들 중에서 물린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재수 없이 걸렸다고 보면 어렵고 물려가지고 이제 선거 시절에 선거 이제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망설이는데 당신 뭐해 가. 내가 점 쳐줄게. 무당 뭐 법사든지 뭐니 뭐죠. 브로커든지 해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돈 없어. 돈 내가 대줄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판을 짜준 것 같아요. 자금이라든가 이 플래닝을. 완전히 킹메이커지. 킹메이커로. 근데 하다 보면 정치 초다니까 그 됐단 말이 어떻게 아다리가 그러니까 턱 되니까 더 김건희 여사에게 복종은 아닌데 완전히 모든 것을 이런 일상적인 메타라든가 가는 스케줄 이런 것을 인사 문제든지 전부 다 정권을 거의 80% 90%를 다 허락을 받고 하는 식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되고 나서는 더 꼼짝이 못 하는 거죠. 왜? 자기는 돈도 없고 플래닝도 없었는데 아내가 돈하고 플래닝을 가지고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처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용산에서 막말로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비선 라인이라는 걸 과연 청산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인데요. 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하지 않을 경우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건희 여사의 반격, 김 여사의 반격은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격 작전. 첫째로는 반격을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하죠. 김 여사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저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가오가 있는데 이거는 이 한동훈이를 와서 무릎을 꿇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두 싸움은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윤석열은 그냥 가오예요. 아예. 그러면 자존심 싸움인데 한동훈의 약점을 노출시킬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김대남을 통해서든지 뭐 명태균을 통해서든지 약점을 노출시키고
요즘에 이제 결국은 당대표 낙방 운동을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는 식으로. 끌어내린다. 예. 그다음에 그럼 이 당대표 끌어내리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퇴출 운동을 할 겁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국힘당 당사에서 네. 아니, 지난주 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 한 번 1차 했어요. 아니 국힘당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국힘당 안에서 국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식으로 아하. 1차 한동훈 퇴출 작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2차 다음 수요일에 또만 2시에 또 와요. 국힘당 당사 앞에서.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출 작전이 어떤 시민단체들이 당연한 유튜브들이 예, 보수 유튜브들이 한동훈 물론 예. 그 퇴출 작전 이미 시작됐어요. 왜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못 살게 구느냐는 겁니다. 왜 분열하고 그렇지.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하느냐. 그걸로 해서 이미 퇴출 운동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작됐다니까요. 한 번 했어요. 집회를.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받았다고. 받든지 안 받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유튜브들 네네. 움직였다는 거. 야. 그다음에 김계훈이라든가 기타 최고위원들. 그렇지. 친윤계를 동원해서 방송 출연하면서 방패막이 겸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죠. 약점이든지 뭐든지. 지금 김계훈이가 이미 출연해가지고 명태균이랑 한바탕 붙었잖아. 1차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라든지 다른 멤버들, 원유력이라든지 나경원이든지 자기 자신들이 김건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이라든가 그 그룹들, 수뇌부들을 동원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고립작전으로 몰고 가면서 이 한동훈 퇴출 운동으로 김건희 여사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나갈 겁니다. 안 물러서고. 안 물러서죠. 여자의 자존심 무서웁니다. 여자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테니스 치더라도 앞으로 가지 후퇴가 없어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무조건 빨리 전진입니다. 이 교수님이 여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둑도 여자들 바둑하면은 싸움 바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만. 공격 끝에 죽을 때까지. 대마가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 바둑.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자,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그렇게 할 걸로 보인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이가 만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만나봤자 그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김건희도 이제 반격을 나오면 한동훈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 경험도 없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해창처럼 그 YS가 이해창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그 서울법대 출신인 누굽니까? 이인재 카드를 꺼내들어 가지고 흔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인재 카드로 탈당시키고 정당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YS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죠. 완전히 물먹인 거예요. 부인을 하지만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데. 예?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때 집권당이 깨진 거 아니에요. 이인재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해창이가 완전히 죽 썼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항마로 이인재처럼 카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한들을 이제 이거 만들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때 이인재하고 지금 뭐 A를 내세우려면 한동훈 대안을 내세우려면 한동훈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걸 앞서는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인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말도 못하죠. 이회창 그 후보가 그 이제 두 아들 병역 문제로 죽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이인재 지지율이 더 앞섰거든. 사실은 이해창을 끌어들이는 게 패착의 와이스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장으로 끝내는 사람인데 왜 그 정치판에 끌어들여 가지고 죽수냔 말이에요. 원래 이인재가 가야 될 코스인데 이해창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를 뺏긴 게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인재가 내가 와이스 후계자인데
우리도 그런 생각했거든. 이인재를 봤거든요. 우리는. 그때 와이스가 그랬지. 깜짝 놀랄 만한 후보를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인재 입장에서는 내가 박힌돌이 굴러온 돌한테 먹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인재가 그때 굉장했어. 이게 말빨도 그렇고. 그럼 이천 교수님은 그렇고. 그때 이회창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인재가 당연히 김대중하고 붙어가지고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이인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스가 항상 말할 때 네. 이인재가 등장하는 걸 생각했지 이해창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또 그 시절을 또 그런 관점에서 보셨군요. 예. 1997년. 1997년. 이해창 씨가 판사하고 감사원 자 오래 해가지고 너무 법 관계 오래 하면 자기가 그 이미지가 고착화 돼요. 이렇게 사람을 재단하고 징역시키고 감사하고 죄를 주고 이러면 이거 정치판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 이해창 씨가 와가지고 정치판 적응한다고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결국은 물론 이인재도 서울법대의 판사 출신이지만 짧게 했죠. 그러나 이해창하고는 캐릭터가 다르지. 성격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유연성이. 이거 뭐 정말 언변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 순간적인 언변 적응력이 적극적인 언변이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시 지금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과연 이 한동훈 죽이기 그러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대안이 누구냐 이거야. 지금 그것이 지금 한동훈 퇴출을 원하는 유튜버들이 제일 고민이에요. 한동훈 죽이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유튜브 보수들이 한동훈이 안 된다. 한동훈 정치에서 문제다 해가지고 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실은 맞아요. 그 사실이 맞는데 과거의 행적을 볼 때 한동훈은 뭐 보수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 5.18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윤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보수를 참칭하는 유튜버들은 지금 모조리 한동훈 죽이기 굉장히 많은 대다수가 70%가 한동훈 지금 제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재명과의 맞짱 뜰 수 있는 대항마라는 문제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은 독재했을 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고 김건희도 죽는다. 어쨌든 간에 삼자가 사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고 윤통 형님을 설득할 카드가 있느냐 나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대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자연적으로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놀았던 어떤 약점이라든가 과거의 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이제 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밴드리처럼 술도 안 하고 이렇게 놀아다니는데 지금은 윤석열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아직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9월까지지. 그러면은 그 뉴 리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래 보거든요. 윤석열을 볼 때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너 말고도 있다고 보죠. 사람을 키울 수 있다. 그럼요. 2년이 있으니까. 나는 시간이 있다 하고 김건희의 부추기를 받아가지고 뻗을 거라고요. 그러면 과연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윤석열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카드 비전이 뭐냐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죠. 이 보수 우파에 지지하는 국민들만 갈라선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국민의힘도 지금 뭐 지난 5일에 20여 명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요즘 하는 거 보면 지금 죽기 살기로 완전히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저 이해창 이인재식으로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동훈을 무너뜨리려면 당내 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지지율 갖고서 이게 국민의 70% 이상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인데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한 행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똥꼬집이 한동훈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약한 게
자기가 지금 저 여자가 없이 혼자 살면 자기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 문제를. 아, 뭐 남자답게 술 한잔하고 이거 해라. 나는 이거 양보한다. 너는 이거 해라.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뒤에 딱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집에 가가지고 상의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미 한동훈에게 여성의 자존심이 구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300 몇 개 카톡을 하다가 지난번에 빠꾸 당했지 않습니까? 완전 꼬붕이지. 예. 그리고 법무장관을 자기가 해라. 한동훈 동의시키라고 했는데 완전한 배신감으로 치를 뜬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 한동훈이가 뭔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는데 한동훈 성격으로서 또 이렇게 쉽게 사과하지 않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들려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왕고집과 똥고집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3인방들이. 두 사람이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면 그래도 남자끼리니까 어느 정도 통할 여지가 있는데 여성의 자존심이 걸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꼬여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를 하려고 해도 또 한동훈한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려 해도 김건희 때문에 안 돼요. 뒤에서 김건희가 딱 받치고 안 된다니까. 지금 감정이 완전히 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 하니까 쟤 혼내야 돼. 이랬다. 쟤 혼내야 돼. 버르장머리 고쳐야 돼. 이런 심정이 아니겠단 말이에요.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오고 뭔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명태균이가 박살을 냈거든. 명태균이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수준인가, 어떤 수준의 인간형인가, 그리고 어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정치 공작을 해왔는가, 국민들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다 해놨잖아요. 예?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3자 토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행동 거지를 보면 지금 우리 정도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나설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한 6개월에서 지난 4월 총선 전에 이 나오는 거 보면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남편인 윤통을 핸들링 하면은 밤에 그 침실에서 핸들링 하면은 윤석열이를 움직여서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 팀들도 이번에 명예남이 명태균이가 오빠라는 것은 이거는 친오빠지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용산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받아쓰기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 용산 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을 계속 지금 악역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배드 프레지던트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배드 프레지던트로. 그렇죠. 정말 악역을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핸드백을 받았으면 자기 남편이 말리더라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다. 용서해달란 말이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을 뒤처리하는 거는 남편을 밀어가지고 등에서 밀어서 야 당신이 해. 그렇지. 하면서 남편을 악이도로 만들잖아요. 완전히 바보 만들고. 배드 프레지던트로 만들어 그냥 바보 대통령 만들어버리는 거야. 막말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똘마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 보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뻔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좋은 남편. 너무나 추근한 거야. 물컹이 물렁뼈 남편이라고 봐서 물렁뼈 한없이 물은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은 뭐라 했냐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김대중 씨가 그걸 위대하게 평가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마누라에게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누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다가 돼버린 거지. 쪼다가 됐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지금 전무후무한 세계사에서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부부 싸움에 대해서 옛날에는 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떨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박 대통령이 재떨이 던졌는데 유경수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반짝 붙이고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어떤 사안인지 모르지만 네. 그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부부싸움 한번 치열하게 했다는 이 뉴스가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흘러나오지 않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걸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야 지금.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남자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는 남자의 비극입니다. 남자 일생 이래서 되는 겁니까?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남자 그렇지. 일생. 남자의. 대한민국 남자 일생 뼈 빠지게 평생 밥벌이 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그런 노래가 남자 일생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지. 예, 제가 여기서 그 노래 부르지는 못하겠네. 우리 이천 교수님도 좀 어떤 마음속에 사무치게 좀 있어 보이네요. 이거 다 예? 대한민국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이거 일반화하지 마시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 이거 우리 교수님 보니까 이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는. 저희 아버지부터. 아버지 평생 일했는데. 아니 사모님 이거 혹시 방송 보시면 또 오늘도 집에 가서 작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또? 나 익산 내려갔어요. 이야. 아니 진짜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정말 동정심이 생겨요. 이게 파고들을수록 말이야. 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데서 결단력이라든가 판단력이 결국은 약하기 때문에 김건희는 잡힌 거거든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에서 결국은 이제 법을 한 사람들이 구수하고 구수하면서 이 법주만 달달 외워가지고 검사하면서 공소증 쓰는 거 해가지고 도둑만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세상 사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 넘어서 언론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기술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내로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가 만나가지고 김건희가 모든 세상에 남자로 많이 사귀었으니까 세상 문제에 통달해가지고 그걸 다 짜준 상태에서 이제 엎혀가지고 대통령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12년 전에 만남으로써 인생이 피인 거죠. 완전히 인생이 새로운 소위 말 출세 가도 인생 역전이 된 거죠. 그 자기 가치관은 윤석열을 볼 때는 자기 가치관은 출세 권력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더 아까 참 빠뜨렸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윤석열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자세라든가 이런 행동 그지를 보면 정권 재창출 결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지금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이거 정권 다시 좌익한테 좀 나는 큰일 나 하면서 그렇지. 기자회견할 때도 보면은 또 떨리거나 이거 자본한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나라 걱정된다. 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경제 문제가 이렇다. 뭐 삼성 위기가 빠지면 내가 지나간 시절에 내가 너무 경제를 몰랐다. 자기 하소연 반성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손에 손잡고 비행기 트립해가지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음에 정권이 누가 들어서 좌로 가든지 우로 재집권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면 너무 무책임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부족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 심각하다 보면은 한동훈을 저런 식으로 내팽개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정부 재창출에 고민했다면 한동훈이라는 이런 이념적인 불투명한 초짜를 이 법무장관이다 이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장난을 인사 장난을 안 쳤을 거예요. 왜냐 한동훈을 검사해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앞으로 보수에 재창출할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순서에서 키웠을 거라고요. 그렇지.
자기 그냥 이용하려고 그냥 내 똘마니까 과거에 공소장 썼는데 너 내 말 잘했지? 너 법무장 해. 생각도 없이 시킨 거예요. 뭐 한번 해봐. 왜냐면 너는 내 충성 명사 내 똘마니까 그렇지. 내 앞에서 잘하겠지. 아주 개념 없이 생각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법무장 시키고 이원석 검찰총장 시키고 네.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 시키고 해봐. 국가 경영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똘마야가 너 요와 공소장 써. 이런 식으로 검사총장 시절에 그 검사장의 그 팀웍을 국가 경영이라는 어마어마한데 같이 도입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그때 완전히 정치 초짜인 한동훈을 끌어들인 것이 비극인데 이거는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되고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와 세 사람이 네. 고민을 해야 돼요. 이래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래? 네. 나는 이거 양보할게. 너는 이거 양보해. 너 사과 표명해. 그럼 나는 주겠다. 이 삼자의 그 멋진 모습이 있어야 그리고 기자회견 해야 국민들이 보수들이 아 그래도 윤석열이라 스케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좌익으로 가든 우익으로 가든 나는 5년 대통령 하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거저 먹은 거예요. 통닭을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야말로 가성비. 보수를 겁탈해가지고 올라탔잖아요. 겁탈. 실제로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보수를 겁탈했다. 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짓거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음에 올라탈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민 없어요, 고민이. 김건희도 마찬가지야. 전혀 없지. 내가. 전혀 없어. 내가 5년 해먹으면 외국에 돌아다녔으면 세계 여행했으면은 난 즐겁게 용산에서 잘 놀았다 바이바이 이거예요? 그렇지. 국가에 대한 고민 이거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죠. 해외 쇼핑하고. 네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기가 차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저 댓글 한번 봅시다. 기가 차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자, 명태균 얘기 조금만 더 하죠. 예. 지금 명태균이가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이런저런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명태균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 감, 민심의 감각을 그 파악하는 이런 통찰력이랄까 좋게 말하면 통찰력인데 그런 기민한 그 촉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론조사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 오래 하면서 많은 정치권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 인물인데 이게 옛날에 그 김경수가 저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깜박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길한 게 이 지난번 그 홍준표하고의 이 갑자기 그 국힘당에 등록하고 예.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제 후보 경선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1등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홍준표가 2등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정치도 아무도 정치 정자도 모르는 초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의 행동대장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보수를 괴멸시킨 악인인데 악당인데 그렇죠. 어떻게 쉽게 이래 들어와서 1등으로 자리를 차고 있느냐. 갑자기.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레이스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이가 1위야. 이게 기계 돌리는 라인자매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속으로는 불쾌했고 아하.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기계 장난 아니냐. 조작이냐 부정선거냐.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하나 있었고 예. 또 홍준표도 완전히 바닥했는데 예, 올라왔죠. 어떻게 홍준표도 갑자기 치고 올라와가지고 윤석열과 이 장을 겨룰 정도가 됐잖아요. 예. 야 이거 기괴한 일이다.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때 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민심인가 보다. 그래 민심이 그래 돌변했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태균 이런 그 발언을 보니까 명태균이 발언한 거 보니까 이 완전히 그 거짓말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카톡도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거짓말할 사람 아닌데 좌우간 그 여론 조작. 이제 이 명태균을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여론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실사로 진실하게 했느냐. 네. 요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밑에서 그 직원이 네. 57만 명 명부를 갖다가 국힘당 명부를
명태균한테 넘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넘겼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 엄청난 중재. 이건 뭐 그야말로 그 빅데이터, 아, 그렇죠. 빅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이거 AI든지 뭘 돌리면 네. 이걸 빨리빨리 하는 능력도 기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AI 아예 로봇도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예. 이런 많은 빅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분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당원 명단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심번호라는 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홍준표 캠프에서 그 홍준표의 아들의 친구 최모가 예. 명태균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홍준표도 인정하잖아. 예. 지금, 어?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모라는 홍준표 아들의 친구가 예. 지인이 예. 얼마 전까지 서울에 있는 대구 출장소에 홍보팀장 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 지금 제가 요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뭐라 했냐면 검찰이 성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면 예. 나보다 당신이 더 당할 것이란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이 있었죠.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갖다가 주면서 이것 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지금 합리적 의심이 그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도 지금 곤혹스러운 게 네. 검찰 수사를 지금 사실은 이거 터졌으면은 명태균은 수사 때문에 구속시켜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다이 풀어줬듯이 권력층의 경찰은 한을 시작한 게 대한민국 검사하고 경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사를 신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홍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명태균이가 여론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느냐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지금 선거에 예. 이게 그 선거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예. 중요 선거는 다 명태균에 들어가 있고 그 최대 피해자는 뭐 나경원, 안철수 막 물고 물리죠. 물고 물리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거 아니에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57만 명의 명부가 들어갔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려주시피 챗 GPT라고 이 인공지능 그 AI 기능이 예.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이 57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예.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해가지고 친홍, 그다음에 친윤 해서 분류할 수 있게 기계가 그거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그걸 집어가지고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무서운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결국은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지금 제가 보기엔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문다이 이야기 문다이도 그렇죠. 여경한테 팔목을 잡혀가지고 술 마시는 거 왔는데 새벽에 풀어줬거든요. 네. 집에 가서 다시 오라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권력 유력자들을 검찰이 하겠어요? 못 할 거예요. 지질 끌 거예요, 아마. 그러면 국민들이 의혹이라든가 의심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네. 이것이 이제 향후에 국힘당의 민심 위반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분은 그 3억 얼마? 네. 이거 여론조사한 비용 3억 7천. 그거를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 여사가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도 해서 주가로 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한 30억 되잖아요. 현찰을. 그러면 이 3억을 안 주고 3억 7천. 3억 7천을 안 주고 결국은 김영선입니까? 김영선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공천해주고 김영선의 월급에서 반토막을 명태균에서 주는 식으로 해서 와리깡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와리깡 아니 그렇게 그렇지. 대납식으로 한 거면 이거 사법 처리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이건 다 걸리는 거지.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이거는 이걸 지금
강혜경이라는 여사가 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수사 들어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바로 사법 처리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혜경의 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예. 이 면밀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명태균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게 3억 7천이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원도 안 줬어. 야. 안 주면서 공천을 준 거야. 근데 완전히 3억 7천을 다 줄 수 없으니 예. 김영선의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주더라고. 네, 고반을 주기로 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런 계약이 맺어졌냐. 이건 3억 7천만 원을 대납이 준 거죠. 대납. 그렇죠. 주잔 대신에 김영선이 대납. 대신에 9천만 원 정도 1억 정도는 예. 김영선이가 대납으로. 대납하는 몇 년 걸로. 동안 대납으로. 한 3, 4년 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대납. 예. 대납이죠. 그럼 이거 뇌물죄입니까? 뇌물죄입니까? 이게 지금 저 강혜경이라는 여자가 예.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이가 예. 공천 개입의 중심에 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아니 그 김영선이라는 그 5선 의원이 명태균이한테 월급 왜 반을 줍니까? 월급 절반을 줬다는 이유가 이게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이야기 좀 하죠.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우리 이 교수님 출연했을 때도 우리가 실감했지만 예. 가장 비판적인 분이 아마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실 거예요. 예. 한번 오늘도 한번 거침없는 비판을 이게 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쓴 약이 되니까 예.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게 이재명 우경화가 과연 먹히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 입장으로 볼 때는 대선 전략으로 볼 때는 우경화 전략은 저는 불가피하다 보거든요. 이제 정도 문제인데. 네. 그리고 그 우경화 전략은 그 종부세, 금부세 네.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 되면은 국힘당하고는 이 관계는 저는 타협 본다 봅니다. 양쪽 다 합의해가지고 네. 이거는 없애자 줄이자. 예. 작게 하든지 없애든지 예. 그런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하게 갈 것으로 저는 전망되고 다만 이제 걸림돌은 이제 김두관이라든가 당내 최고위원들 네. 반발을 어떤 식으로 매끄럽게 무마시키는가 그게 하나의 그 이재명 대표한테 당내의 리더십의 하나의 그 우리가 와치해야 될 하나의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의 우경화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몇 사람이 이제, 예. 이제 언론 프레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적은 안 된다. 네. 우리 당의 그 입지라든가 포지션은 정체성이 문제다. 그걸로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그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김두관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아마 수락을 하게 되었지만 그 결국 이제 모양새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자익들이 지지한 세력들을 설득하는데 그 시간 있죠, 시간. 그리고 모양새 설득력, 네. 모양 갖추기. 그리고 자기들이 뭘 받아낼 거 네. 내고 자익 언론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하는 설득력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 6개월 안 간다 봅니다. 네. 내년 한 뭐 2월 3월 되면은 2월 정도 되면은 종부세 중부세 같은 경우는 국힘당하고 유일하게 잘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건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가을에 해결할 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검사 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강공책을 하느냐. 11월 15일, 예. 11월 25일. 예, 11월 달에 이재명 후보의 자기 자신의 뭐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운명이 결정된다? 자기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판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재명은 지금 근데 뭐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예. 이재명이가 이번 11월 15일과 25일 날 예. 국회의원 배지를 떼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직
대통령 출마 자격을 상실하는 형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위적으로는 아하. 판사들이 예. 이분에게 그 중형을 구형해서 예. 딱지를 떼야 된다고 봅니다. 당위론적으로. 저는 당위론적으로.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판사들이 11월 달에 두 가지 판결에 검사들이 그 중형 구형을 한 것을 예. 3년 구형을 한 것을 그래 받아가지고 뭐 2년형 이상으로 중형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50% 해서 반신반의로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제 당위론적인 차원에서는 아하. 저는 딱지 떼야 된다고 보는 차원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 이재명이가 정치 정계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리더십 교체. 리더십 교체죠, 말하자면. 교체. 아. 교체가 좀, 김대중이도 감옥 속에 좀 쉰 적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죠. 휴식기. 이재명 체인지를 해야 네, 된다. 체인지. 파트너 하고 또 다음에 올릴 수 있잖아요. 김대중도 몇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것도 훈장이니까. 이재명이가 감옥 속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장이에요. 자익한테는. 김대중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안 해도 돼요. 더 뭐 형을 살거나 딱지 떼거나 해서 더 자기 자신이 단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당위론적으로는 저는 딱지 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예. 이재명한테 이제 배지를 떼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금고형 예. 뭐 100만 원 이상 예. 이런 형이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경우 예. 반발 있죠, 좌익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 좌익 쪽에 계엄령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 네? 때문에 그런 거를 계엄령이라 이게 이제 밀란이다 뭐다 해서 이제 5.18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 나오는데 네. 딱지를 뗐을 때 이제 그 여론의 동향이 문제인데 아니 뭐 이거 냉정히 보자고요. 예. 이거 이재명 편을 들고 안 들고 예. 떠나서 자 오늘 뭐 예컨대 영광과 곡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당장 그 민주당의 최대 지역 기반인 예. 호남에서 예.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우리가 한번 예.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자. 이제 자 이재명이 예. 자 금배지 뗐어. 그리고 이제 출마할 수 없어. 2심이지만 예.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밀란 수준 아니라고 봅니다. 밀란 수준이나 네. 제1의 뭐 제2의 4.19나 제2의 5.18 예. 제2의 부마항쟁 저는 아니란다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이런 거는 네. 그동안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당내의 리더십이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하지 이런 것도 저는 반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도 교체하자. 당신 좀 쉬어라. 이번엔 내가 한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리더십의 교체에 대한 저는 심적인 대비가 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밀란이 일어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왜 과거 2016년에 촛불 2015년 16년에 촛불 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규모 밀란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당시 국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르르 해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구하라 해가지고 뭐 개떼처럼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어떤 개딸들은 나올 거예요. 개딸들은. 어떤 밀란 수준의 그건 아니라. 소요나 도매오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나오는 건 개딸은 나오겠지. 개딸은.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글쎄요. 우리 이 교수님은 전라북도 원광대학교 교수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이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을 텐데.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우리관할 할 때부터 거기에 저희들 집회도 하다 보면은 그 동조하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눈빛이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촛불에 결국 동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커졌거든요. 그게. 동조 세력의 숫자가 급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그 법무장관 조국이 이른바 조국 수호가 결국은 그것도 호남 중심으로 일어난 소요잖아요. 조국 수호라는 것도. 그러면 이재명 수호가 이제 번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을 내다보는 건데
그 이재명 수호가 그러면 조국 수호 정도밖에도 안 될까요? 글쎄 뭐 제 생각에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은 이거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재판의 판결을 굉장히 빨리 나오길 기다려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니 이제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가 이제 다른 건데 지금 국민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은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보수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과연 이걸 이재명 수호 어떤 광풍이 불면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굉장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판결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대한민국에 이게 어떤 바람이 불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이 과연 이재명 수호 이 역풍이 별거 아닐 거다. 그럴 것 같으면 판사가 나는 이재명한테 금배지 떼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할 그런 판결이 난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좌익 난동, 이재명 수호 난동이든지 판사들의 겁먹는 거 예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좌익 난동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3년 동안에 우리 공화당에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현저하게 촛불들이 줄어졌어요. 국민들의 동전회가 많이 세력이 커졌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든지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제 그런 정치 문제를 가지고 길거리에 좌익들 우익이든지 그 시간을 뺏기면서 나가는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줄어졌어요. 그리고 판사들도 이런 그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이렇게 겁먹어 가지고 판결을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건 뭐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11월 달에 판사들은 어쨌든 간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가 하고 저는 개인적 입장으로는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딱지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은 딱지를 떼야 된다. 정치적으로 쉬어야 돼요. 정치를 쉬어야 된다. 결론이 다 나오셨네. 그 뭐 탄핵 좌익들 중동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봅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과거가 다릅니다. 과거하고. 별거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제압해야죠. 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 이재명에 관한 모든 사법 리스크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 안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목을 한마디로 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인데요. 이제 이재명 리스크는 이제 저는 반반이라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검사팀들이 만드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묵었던 거 성남시장으로서 자기가 있던 과거 저는 반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생각하기로 이런 타겟책이 지금 한동훈하고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보수의 재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카드는 사법부로 저는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버틴다 이래 봅니다. 한동훈하고 끝까지 버티는 게 이재명으로 사법부로 딱지를 떼버리잖아요. 정치판으로. 떼면서 자신의 위기를 타개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봐줬잖아요. 문재인은 봐주고 이재명은 안 봐준다? 그래 볼 수 있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저는 그래 봅니다. 요게 이제 자, 여기서 이건 뭐 정치부 기자의 상상력인데 지금 조금 전에 한동훈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대안도 없어요. 대안 없죠. 대안 없어요. 한동훈의 대안도 없는 상태고. 자,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는 누구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가야 될까요? 그 자기들은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아까 YS 얘기인데 YS가 이해창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꺾으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인재의 신당 창당이라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결국은 꺾을 수 없으니까 DJ가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네.
DJ가 정권 잡는 걸 허용해 줬잖아요. 예. 나는 이런 마찬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늘 주목하는 게 윤 대통령이 하다 안 되면은 한동훈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내지는 민주당의 뭐 김경수라든가 김동연이라든가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지켜보다가 이재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민주당의 집권을 도와주고 나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참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못 믿고 마지막으로 믿는 카드는 11월 달에 두 번 심리가 있는 사법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에 완전히 올인했는데 재수없게 이재명을 살려두면 이제 김건희하고 이 두 부분은 윤석열 두 부분은 에라 모르겠다. 와이스처럼 이제는 이재명 쪽으로 배팅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나는 얼마든지 그럴 그 사람들이 스타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지금 그게 굉장히 보수에게는 지금 걱정거리고 위기를 솔직하게 말씀. 사실 보수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대한 목 놓아서 외치는 게 없어요. 목소리가 김건희하고 윤통은 해외 유행도 잘 댕기지만 야 내가 꼭 이 보수를 재창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절박함이 없잖아요. 그 목소리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정치 보복을 당할 수가 있다. 예컨대 뭐 한동훈이가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 됐을 경우, 또는 뭐 홍준표가 됐을 경우, 자기네들이 정치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재명이든 김동연이든 누구든 간에 집권하는 것을 방관 내지 협조를 하고 나는 그냥 자기네들이 나가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른 걸 보면. 결국 탈당. 이제 그 두 부부가 이제 언제 탈당하느냐. 이제 이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데 당에 대한 국힘당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느 정도 애정이 있겠어요. 국힘당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당원도 아니고. 아무를 굴러가지고 그냥 오라 해가지고 자기들은 영입에 어서 오라고 애걸복걸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걸복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더불어민주당 가려고 그랬는데 아쉬워서 막 권성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자기들이 애정은 별거 아니죠. 그렇죠. 얼마든지 빠빠하고 털하고 5년 동안 대통령 했으니 재미 다 보고 털고 나와버리면 탈당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끝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되던 간에 딱 되는 쪽에 줄 서고. 그럼요. 지난번에 문재인처럼. 그렇죠. 문재인처럼 뭐 이낙연, 윤석열 누가 돼도 좋다. 그래서 나온 게 대장동 아닙니까? 그 지금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윤석열 혼자면 한동훈하고 딜한다거나 보수 창출해서 누가 술 마시면서 뭘 플랜을 짜겠는데 꼭 김건희 여사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에게 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원래 강남자파인데 우파의 둥지를 들었다거나 국힘당에 애정이 없어요. 남편보다 더 애정이 없다고. 이건 자유자재로 레프트 라이트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 남자 저 남자 해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자재로 서울의 소리든지 우파든지 해가지고 마음대로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쉽게 컨트롤 수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쉽게. 이게 참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과거 YS가 DJ 집권을 사실상 용납했다. 뭐 이런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그냥 가볍게 털고 갈 필요가 있죠. 원래 보수가 아니니까 미련도 없어요. 보수에는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지. 그렇죠. 두 사람 다 원래 보수가 아니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쉬워서 심부름꾼 역할하고 나는 손 털고 간다. 누구 내 싫다면 나도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워딩이 보면은 두 사람 다 보수가 재집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비극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보수는 윤석열을 지키려 할까? 네? 이게 참.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0%로 바닥이 난 거는 70대 네. 보수가 이제 대구, 부산, 부울경에서 이게 떠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 이거 윤석열에 대한 불신감 이거 못 믿겠다. 문재인도 잡아 감옥에 안 넣고 네. 이재명도 그렇고 아 이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떠났으면은 지금 용산에 지금 지킬 사람들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반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탄핵 당할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이제 탄핵한다고 협박할 텐데 지금 완전히 뭐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에서 탄핵의 터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저 증인으로 예. 저 누굽니까 저 명태 예. 명태균 씨 증인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더 앞으로 두 부부가 어렵게 되니까 참 이거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컨대 국민의힘 안에서 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려고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지난번에 이탈표 4표가 나왔는데 예. 이게 8표를 넘어갈 거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시간 문제죠. 네. 이 내표라면은. 난 거기에 김대남 명태균 사건이 나는 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추측인데 연말에 기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이제 화가 나니까 예. 이 탈당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협박 우리 탈당하겠다. 협박 언론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태는 못 있겠다. 나를 무시한다. 그럼 그만두는 거지 뭐. 협박을 네. 하면서 결집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탈당한다는 거 아니고. 그럼 다 결집이 되나? 지금 이제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예. 또 독대를 하니 안 하니 자꾸 독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김 여사를 만나서 또 독대를 해야 돼요. 언론에 안 노출 안 하고 김 여사를 만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자,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나라를 그걸 김건희 여사가 만나면 가만히 두겠냐고. 그래 보고 결정하죠. 그냥 공개해 버릴 텐데. 그래 해서 만나서 네. 김 여사하고 정말 갈 것이냐 네. 완전히 끝장낼 것인가를 한동훈이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쉽게 말하면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감당 못하죠. 한동훈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감당 못한다고 봐요. 자, 그래 보십니까? 예. 한동훈이가 이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예. 아마 못 이길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어찌 되냐면은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인데 예. 국민 여론이 옛날에 중종이 마누라하고 패비할 때도 예. 조정의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 조정의 민심 조심. 조심으로 해가지고 패비라든가 이런 걸 엮었거든요. 왕이 마누라를 어떻게 제어를 못할 때 네. 대왕 마마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힘은 네. 여론이죠. 언론 플레이 잘하잖아요. 한동훈이 주특기가 언론 아닙니까?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대신 한동훈이는 보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아젠다라든가 과거에 솔직한 잘못 이러한 것으로 자기가 재부활 보수로서의 한동훈이가 재탄생이 리버스 다시 태어나야지 보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파가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차요. 그렇죠. 쿨이에요. 아주 쿨하죠. 네, 아주 쿨하죠. 네. 저만 해서 그래요. 네. 네. 그게 위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자가 없어요. 없어요. 아주 쿨하다고요. 굉장히 식었어요. 예. 식었습니다. 네. 그 식은 이유가 전당대회 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저는 몇 개월 사이에 보니까
완전 합주기 할아버지처럼 말이지. 결국 이제 자기 정치 한계인데 자기 정치를 하지 말고 내가 보수의 편에서 보수의 편대로 자기의 그 손이 있으면은 자기의 라이트의 편대로서의 묻혀가지고 가겠다. 팀워크로. 보수의 팀워크로 앞장서서 보수의 서번트, 하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 가겠다. 이런 워딩 행동으로 가면은 달라졌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카톡으로 자꾸 자기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고 35세 되는 중반들이 여기저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하고 이렇게 그것이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다, 변화가. 그러니까 보수가 볼 때는 너는 아직도 애송이다. 너는 아직도 신뢰할 수가 없다. 차라리 당신은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비극이죠. 한동훈 정치의 비극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까지 무너져 버리면 예. 윤석열과 김건희를 바로 잡아줄 대항할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다 붙어 먹었잖아. 지금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홍준표 이거 뭐 완전히 뭐 희생이 돼버렸고 오세훈이 나경원이 원희룡이 윤상현이 에? 지금 이제 보수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도 나름대로는 지금 그야말로 고군부터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면초가 고군부터. 김건희 여사를 지금 거론하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꺾어지면 제가 이 상태로는 제가 한 2-3달 이상 못 간다고 보거든요. 올해 꺾어지면은 다음에 차기가 등장했을 때 김건희 여사 건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게 관건입니다. 아직 2년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아직은 2년이 남았다 하지만 한동훈이가 무너지면 제가 볼 때는 패닉이 올 거예요. 패닉이. 글쎄 저는 그래 안 보는데 다른 인물이 또 등장하면은 다른 인물이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아니 다른 인물이 누가 등장하냐 이거야. 박수를 아니 그건 그게 근거가 있이 예측을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뭐 국힘당에서 뭐 핫바지만 있는 아니 한동훈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 구조를 냉정히 봐야 된다니까. 저 한동훈이가 저 마음에 안 들어. 안 든데 한동훈이 나갔어. 자 그럼 안 하겠다. 나가면 당장 누구를 시키냐 이게.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권성동, 뭐 나경원 비대위원장에 윤상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까? 그쪽에서 결국은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지는 뭐 제가 뭐 하긴 뭐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의 보조를 조중동의 협조를 받으면서 이게 작전상 이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전두환 노태우 관계처럼 어느 정도는 내가 발피해야 된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정치를 이해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는 큰일 난다 하면서 좀 밟아라 비판 좀 해라 하면서 짜고 치는 고수업식으로 인물이 나오면서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가 전설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코피 터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똥꼬집이 아니 지금도 코피가 터지는데 가만히 더 코피 터져야지. 더 코피 터져야지. 지금 자기가 예컨대 한동훈을 몰아냈어요. 몰아내가지고 뭐 나경원이든 권성동이든 윤상현을 앉혔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려고 이 사람들 데려오겠어요? 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무슨 부하처럼 개잡기 잡아가지고 지가 임기 마치고 맡을 때까지 대통령 역할 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하루 이틀 겪어봅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죽이고 나경원 부르다가 당대표 시켜놓은 사람 예컨대 비대위원장 시켜놨을 때 그래 이제부터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럴 사람들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더 여론조사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더. 아니 그 왜 착각을 하시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정치는 현실입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경원이다 뭐 예컨대 윤상현이다 뭐 이런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한테 쓴소리를 하고 막 이렇다면은
왜 why not?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한동훈 대안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보면 완전히 뭐야, 뭐 기생노릇 다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 때문에 침묵을 짓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고 자기 이득, 그 정권에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이익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물러서면은 차기를 노린 인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차별화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 뻔한 진실 앞에서 지금도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를 공격하느냐. 이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 왜 동조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무너졌다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부터 나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차별화 이렇게 나오겠냐 이거야. 2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걸 용납하겠냐 이거야. 그걸 싸우겠죠. 그 시간이. 무슨 2년의 시간에 2년의 시간 때문에. 2년이 아니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근데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5년 임기 중에 4년 딱 지나면 1년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반 남았는데 지금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어느 세월에 누가 나오겠냐 이거야. 저는 그냥 한동훈 그냥 믿다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한동훈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 저는 그래 안 봐요. 아니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고 있냐고. 근데 저는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내년 되면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봅니다. OX3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1번, 2번으로 한번. 아니, 지금 그게 갑자기 돌변하는 건데. 아니, 돌변해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정치는 현실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한동훈 싫다고 그러세요. 그냥. 아니, 그거 관계없이 한동훈 물러가고 제3의 인물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천 교수님은 한동훈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구도라면 한동훈은 오래 못 버티죠. 이 정도 구도라면 오래 못 버틴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보면은 2, 3개월 못 버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3자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상당히 저는 한동훈이가 죽쓰고 고구마 먹은 사람처럼 있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 이번 그 국정감사를 넘기지 못할 걸 봤는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정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뭐.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지켜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저는 이런 사람, 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보수를 이끌고 있는 거 이게 참 못마땅하지만 비극이죠. 비극인데 비극이에요. 이 한동훈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나경원이나 뭐 안철수나 뭐 예컨대 이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1년도 안 한 사람들보다도 이 비교 우위가 과연 있느냐.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힘은 말이죠. 뭐 절망적이라 해도 어떤 새로운 싹이 돋아날 조짐이 안 보인다. 여기까지 하죠. 그러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참 뜨거운 댓글 한번 봅시다. 댓글. 뜨거운 것입니다. 댓글은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